경우에 따라서는 이 종이의 생산 연도까지도 파악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길 가는 사람들 손붙잡고 이거 제가 빌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돈을 그냥 받아온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빌리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형식과 실질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가족 간 차용 시에 안전하게 그리고 차용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영상을 이제 찍어보려고 합니다.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차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인데요. 이 차용증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간에 나 돈 빌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종이 써서 서로 간에 보관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은 편하게 했지만 나 돈 빌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굳이 가족 간에 빌리는데 그 뭐 차용증까지 쓰고 그래, 그냥 나중에 갚기만 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상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응당 뭐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떤 세금적인 이슈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화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객관적으로 그런 어떤 사실이 존재했는지를 좀 뒷받침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를 보통 권하는 편이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제 PD님 돈을 빌려달래요. 그러면 사실 차용증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해 녹음이라도 하겠죠.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고 돈을 나중에 돌려받겠다, 이자는 얼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그냥 모르는 사람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간의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게,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 통칙에 보면은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라고 해서 일부를 이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본 통칙이라는 것은 법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 갔을 때 법원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는 법률은 아닌데 일선 세무조사관분들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일종의 그 기준이 됩니다. 기본 통칙에는 부모 자식 간, 직계 좀비 속 간 차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너 써라 라고 하시지 그걸 꼭 돌려받겠다라고 마음먹고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회통념상도 그게 어떤 충분히 이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부모 자식 간에는 그냥 주면 준 거지 무슨 빌려준 거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스탠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 간에는 실제로 내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준 거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이 있으면은 나중에 소명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차용증 웬만하면은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이라는 거를 정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적어도 한 30년 만기로 3% 후반대 정도의 이자율을 형성하고 있고, 거기다가 신축 아파트 집단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4% 중반까지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갔으면은 한 3% 4%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안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써라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제적 이익을 너 해 이렇게 증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적정 이자율, 내가 빌린 원금에 이자를 안 받았다면 이 적정 이자율만큼 곱한 금액을 사실상 이만큼 너는 이득을 본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적정 이자율이 4.6%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원금에다가 4.6%를 곱한 금액이, 그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과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이거를 4.6으로 나누면 무이자 차용을 해도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원금의 규모가 나오겠죠. 역산을 하면은 그게 2억 1,700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2억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를 해도 증여세 안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용에 있어서 한 두 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용의 형식을 갖추려면 형식과 실제를 모두 갖추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형식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차용증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갖추면은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노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는 일단 돈을 갚아야 되겠죠. 내가 5년짜리 차용증 써놓고서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갚았다, 이러면 이거는 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우리 은행한테 나 돈 없으니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바로 차압 들어올 텐데. 그죠? 이런 형식과 실제를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이제 세무서에서 봐도 이거는 차용이네, 인정,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길 가는 사람들 손붙잡고 잠깐 거기 계셔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거 제가 빌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돈을 그냥 받아온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빌리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형식과 실질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채용증 작성 방법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빌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어떤 목적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는 경우라든가, 사업자대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설장대출 이런 거는 어떤 시설을 꼭 사는데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예 목적을 정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용증에도 내가 이 돈을 빌려서 어디에 쓸 거다 라고 특정을 하면은 돈이 필요해서 빌렸다라고 입증하기가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목적을 좁혀놓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써라, 무상으로 주신 개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요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급전을 빌렸다 라고 주장하는데, 목적을 이렇게 좀 좁혀놓으면은 진짜 돈이 필요해서 빌렸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목적을 좀 디테일하게 좁혀놓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금의 규모와 이자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원금은 뭐 이제 필요한 금액 설정하면 되는 거고, 대신 원금이 2억 1,700 이하라고 한다면 이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특별히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는다. 물론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금전을 빌린다고 해서 내가 무이자로 못 쓰냐, 그건 아니에요. 증여세만 잘 내면 됩니다. 이자를 약정하실 거면은 이자를 약정하시고, 그리고 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월별 분할 상환을 좀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월별 상환이 어렵다면 적어도 분기별 상환, 그러면은 내가 몇 월 며칠, 매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입금하겠다라는 것도 약정하면 좋겠죠. 최대한 자세하면 좋아요. 거기다 더해서 이 차용증이 실제로 돈을 빌린 시점에 작성됐는지까지 입증이 되면 완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에 이제 아버님한테 돈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한 1억 정도 받았다고 해볼게요. 실제는 증여야. 증여인데, 아니 갑자기 5년 뒤에 취득자금 조사한다고 조사가 나왔네? 그래서 증여세 내기 아까우니까 조사가 나오고 차용증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용증이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 작성이 됐는지, 아니면은 조사가 나와서 작성이 됐는지, 이건 뭐 알 길이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종이의 생산 연도까지도 파악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용증이 실제로 내가 돈을 빌리는 그 순간에 작성됐는지를 입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공증 이런 방법 등이 있겠죠. 물론 이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차용증이 그 날짜에 작성이 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세무조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작성할 때 네네.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놔도 괜찮아요? 너무 좋죠. 특히 사진이나 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작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작한 일자를 조작을 하면 뭐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이메일 4개 쓰기. 사실 이메일 4개 쓰기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보낸지도 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뭐 가능하죠. 네. 그런 식의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으로는 세금 신고 방법,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자를 지급하면은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의 종합소득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원턴징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분리과세도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뭐 원턴징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자를 지급해서 원턴징수 신고를 하려고 해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자를 지급하실 때 우리가 원턴징수를 일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원턴징수 세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자 받으실 때는 보면은 15.4%가 될 거예요. 원턴징수 세율이 14%에 지방세 1.4% 더해서 15.4%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해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이익을 취했다 라고 해서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내가 지급한 이자의 27.5%를 떼서 25%는 국세청에, 2.5%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거를 매월 10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자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거기다 더해서 연에 한 번 정도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라는 거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이자를 얼만큼 지급했고 그래서 세금 얼마 뗐다, 내가 세금 신고한 거 확인했지? 이거야, 이 내역이야 라는 거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게 썼다고 끝이 아닌 게요, 내가 만약에 집을 살 때 이 차용증을 우리가 실질과 형식을 다 갖춰서 잘 작성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돈 빌리신 거 맞네요, 오케이,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은, 국세청 그 내부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은 취득자금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은 그런 금전은 실제로 전산에 입력해서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 2년 또는 매 4년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갚아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해라 라고 이제 사무처리 규정에 내부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로 감사원 같은 데서 감사 나오면은 지적사항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거를 꼭 그냥 단순히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갚아 나가는 행동까지도 좀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정리하자면은 일단 차용증 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차용증이 인정받아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속관리 대상으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갚아 나갈 것을 저는 권해드린다. 네, 그리고 이제 차용증이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떤 집안의 대사, 거사를 치를 때 차용의 형식을 빌리시려면은 주변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꼭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내 자녀가 25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자녀한테 5억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그러면은 내 자녀가 이 5억을 갚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환 기간이 한 40년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저당을 잡지도 않고 빌려준 돈을 40년을 갚으라고 이렇게 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특히 제 고객 중에 청담동에 이제 빌딩을 좀 세우기 위해서 어머님한테 10억 정도를 실제로 빌릴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애당초 그 토지에다 근저당도 설정하고 이자 지금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은행에서 빌려주는 것처럼 제반 설정들을 다 해놨잖아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지금 차용으로 인정받고 있고 계속 세금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차라리 이 차용 금액이 늘어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처럼 모든 걸 다 갖추려고 하는 게 좋아요. 은행에서 뭐 담보도 적고 다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은행처럼 다 이제 갖추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런 근저당이나 담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이나 어떤 판례 같은 거 보면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게 차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담보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걸 텐데,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보신 분들, 맞동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환 기간이 한 2년 줘요. 2년. 그래서 이 상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거는 이제 차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은행에서는 2년 5년밖에 안 해주는데 갑자기 내가 그 차용증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자녀에게 뭐 한 30년을 빌려준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경제적 이익을 분유하려는 의도가 더 다분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점이죠. 사실 이런 시각이 합리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 자력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상환기간이 너무 긴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객관적인 사정들, 그리고 어떤 전후 좌우 재반 사정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그냥 한번 세무사님들께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형식과 실질을 다 갖추시면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에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고 어떤 예기치 못한 금전 지출을 줄일 수가 있으니 이 유튜브 참고하셔서 차용증 작성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